2024년 12월 18일 밤 22시 45분 강원경찰청 110이 종합상황실에 긴급 전화 한 통이 울렸다. 수화기 넘어 한 남자의 절망적인 외침이 터져 나왔다. 아내와 아이가 살해당했어요. 살려주세요. 누가 집에 침입했어요. 저희 집은 효자동입니다. 세상에. 그 목소리에 당직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불과 몇 초 후 코드레드 비상신호가 발령되었다. 110이 타격대와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즉시 출동하여 어두운 밤거리를 최고속도로 질주했다. 현장은 강변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웅장한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철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집안의 불은 환했지만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불안함으로 가득 찬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거실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이자 38세 박진우였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온몸을 떨고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경찰관님, 제 아내와 아이를 살려주세요. 누가 그들을 죽였어요? 박진우는 목이 맨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경찰들은 신속하게 흩어져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1층에는 다툼의 흔적이 없었지만 계단으로 이어지는 문에는 이상한 미끄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공포에 질려 황급히 달려간 듯한 흔적이었다. 다른 조가 즉시 2층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침실불이 여전히 켜져 있고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펄럭이게 했고 공기 중에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 소름 끼치는 기운이 집 전체에 퍼져나갔다. 지휘관인 김민석 경위는 팀 전체에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모두가 그 문이 열리기 전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 문 뒤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 즉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특별 중대 범죄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이후 몇 달 동안 북한 강변의 도시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었다. 수사팀이 2층으로 올라가자 공기는 즉시 바뀌었다. 위로 올라갈수록 비릿한 냄새는 더욱 짙어졌다. 복도 끝 침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모두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김경희는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방을 하나씩 확인했다. 첫 번째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넓은 침대 위에는 집주인의 아내인 34세 이수연 씨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이불과 베개는 흐트러져 있었고 가구들은 널브러져 있었다. 모든 것이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왼팔은 침대 가장자리에 힘없이 걸쳐져 있었고 손가락은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꽉 쥐어져 있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조용히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팀 전체가 몇 초간 침묵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벽에 걸린 시계의 째깍 소리만이 느리고 소름 끼치게 들려왔다. 다른 조가 옆에 작은 방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이수연 씨의 아들인 5살 박민준 군이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 어린아이의 얼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채 이해하기도 전에 겪었을 공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공간은 숨막힐 듯 고요했고 가장 노련한 형사들조차 평정을 되찾는데 몇 초가 걸렸다. 복도 밖에서는 한 젊은 경찰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계단 난간을 꽉 쥐고 있었다. 김경희는 즉시 지휘부에 보고했다. 피해자 2명, 여성 1명과 아동 1명,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공격 흔적 있음, 현장 통제를 요청함. 불과 10분 만에 춘천경찰서와 과학수사과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은 감식을 위해 구역별로 통제선이 쳐지고 봉인되었다. 수사관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기록했다. 침실 창문은 외부에서 강제로 열린 흔적이 있었고 경첩에는 선명한 긁힌 자국이 있었다. 몇몇 서랍은 뒤져진 상태였고 물건들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바닥에는 흙 묻은 신발 자국이 남아있어 범인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초기 정황들은 모두 강도살인이라는 가설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이 집이 CCTV가 설치된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튼튼한 철문과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까지 있다는 점이었다. 과연 어떤 대담한 도둑이 집주인이 아직 깨어있을 늦은 시간에 감히 침입할 수 있었을까? 그 시각 남편 박진우는 여전히 아래층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신원 확인을 위해 불려 올라갔을 때 그는 주저앉아 아내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다. 여러 경찰관이 공황 상태에 빠진 그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했다. 거래처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문이 열려 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로 달려 올라가니 이 광경이 그의 말은 중간중간 끊겼지만
박진우가 집에 돌아온 시간인 22시 30분경, 즉 그가 경찰에 신고하기 불과 15분 전이라는 시간적 단서를 기록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때 춘천경찰서 지휘부가 현장에 도착하여 직접 수사를 지휘했다. 현장 사진이 촬영되었고 지문과 의심스러운 지점의 생체 시료가 채취되었다. 모두가 시간이 흐를수록 범인을 추적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기에 긴급하게 움직였다. 밖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평화롭던 북한 강변의 동네는 이제 경찰차의 번쩍이는 불빛과 주민들의 속삭이는 소리로 가득 찼다. 세상에 진우 씨네 집인데 어쩌다 저런 일이. 그날 밤 춘천은 잠들지 못했다. 한밤중에 전화 한 통으로 끔찍한 비극이 눈앞에 드러났다. 그리고 모든 수사 인력이 강도살인 방향으로 집중하는 동안 아무도 이 사건의 진짜 동기가 훨씬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부검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야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효자동 살인 사건 보고가 접수된 바로 그날 밤 강원경찰청 형사과장인 최동훈 총경은 즉시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그는 거의 30년간의 강력사건 수사 경력을 가진 베테랑으로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목격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초기 보고서를 보면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성과 아이라니 한 가족의 두 생명이야. 최대한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해. 3개의 수사팀이 꾸려졌다. 한 팀은 현장 감식과 증거물 수집을, 다른 한 팀은 주변 CCTV 분석과 용의자 특정을, 나머지 한 팀은 최초 신고자인 남편 박진우를 포함한 증인 조사를 담당했다. 춘천 경찰서로 이송된 후에도 박진우는 여전히 심각한 충격 상태에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울음으로 쉬어 있었다. 경찰관들은 그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마시게 한 뒤에야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사건 당일 저녁에 대해 묻자 박진우는 상당히 명료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연말이라 업무 인수인계로 바빴다고 말했다. 18시경 그는 건설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친구인 사업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만남은 22시까지 이어졌고 그가 22시 30분경 집에 도착했을 때를 목격한 사람도 여럿 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불은 켜져 있고 대문도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아내가 이웃에게 뭘 빌려주러 갔거나 잠시 외출한 줄 알았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물건들은 널브러져 있고 계단에는 흙발 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2층에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진우는 말을 멈추고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진술을 기록하던 한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그 남자의 얼굴에는 진정한 공포와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는 여러 번 목이 메어 말을 멈추고 숨을 골라야 했다. 가족 관계에 대해 추가로 묻자 박진우는 천천히 말했다. 저희는 결혼한 지 7년 됐습니다. 제 아내 수연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입도 괜찮았어요.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고 다툼도 없었고 누구에게 빚을 진 적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꼈다. 박진우의 진술은 느리고 종종 끊겼지만 수사팀이 기록하기에는 충분히 조리가 있었다. 대조 확인 결과 그날 밤 박진우가 2명의 친구와 함께 식당에 있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주변 CCTV에도 그가 22시 15분경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는 박진우의 진술이 그가 제공한 시간대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초기 단서들을 바탕으로 수사본부는 범인의 동기가 강도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현장에는 뒤진 흔적이 있었고 창문은 강제로 열렸으며 물건들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이수연 씨의 작은 장신구 몇 개가 사라졌다. 하지만 수사관들을 고민하게 만든 것은 만약 강도라면 왜 여성과 아이 2명의 피해자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손을 썼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리고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동네에서 왜 이웃 중 아무도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는가? 그날 밤 긴급회의에서 최 총경은 주택가에서부터 주요 도로까지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한 과학수사팀의 모든 지문, 혈흔 샘플, 신발 자국을 추출하고 긴급감정을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새벽녘 초기 정보들이 수집되었다. 모든 정황은 범행이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났음을 가리켰다. 즉 박진우가 집에 돌아오기 최소 1시간 반 전이었다. 이는 그가 직접적인 범인일 가능성을 잠정적으로 배제시켰다. 하지만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최 총경은 결코 주관적인 판단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현장 사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침실의 물건들은 뒤져졌지만 금고는 전혀 손댄 흔적 없이 그대로였다.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고가의 물품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강도라면 왜 빈손으로 떠났을까요? 한 젊은 형사가 의견을 제시했다. 팀장님, 범인이 중간에 발각되자 당황해서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최 총경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닌 것 같아. 이 이야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다음 날 아침 수사팀은 2차 정밀 감식을 위해 현장을 다시 찾았다. 모든 작은 단서들이 더 세심하게 검토되었다. 같은 시각 박진우는 친척 집에서 잠시 머물도록 조치되었지만 안전 확보와 수사 협조를 위해 항상 경찰관의 감시를 받았다. 초기 며칠 동안 박진우는 항상 절대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모든 질문에 기꺼이 대답했고 아내의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제공했다. 심지어 아내와 아들의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범인을 찾아달라며 자발적으로 경찰의 협조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의 고통과 협조적인 태도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많은 동정을 샀다. 모두가 그를 그 강변 도시에서 가장 불쌍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이 지나칠 정도의 침착함과 협조적인 태도가 최 총경에게는 오히려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수사 경험상 진짜 범인은 보통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완전히 통제력을 잃거나 혹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침착하거나 그리고 부검이 완료되고 국과수로부터 결과가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방향, 수사본부의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3일 후 강원경찰청 과학수사과와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가 완료되었다. 보고서는 그날 밤 즉시 특별수사본부로 전달되었다. 회의실은 숨막힐 듯 조용했고 최동훈 총경이 결론 보고서의 각 페이지를 신중하게 넘길 때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작게 울렸다. 첫 번째 결과, 피해자 이수연 34세, 씨와 아들 박민준 5세. 군 모두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다수의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수연 씨의 상처는 주로 가슴과 복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깊고 단호했다. 이는 범인이 강하고 결단력 있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공격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어린 아들의 감정 결과 부분에 이르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민준 군의 몸에 난 상처들은 더 얕았고 일정한 방향이 없었으며 망설임과 주저의 흔적이 보였다. 법의학자들은 범인이 아이에게 손을 댈 때 심리적으로 동요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것은 무감각한 강도의 행동이 아니라 내적 갈등 상태에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 말에 회의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만약 그렇다면 범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사망 추정 시각은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로 확인되었다. 즉 남편 박진우가 집에 돌아오기 최소 1시간 반 전이었다. 이로 인해 강도살인 가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만약 도둑의 소행이라면 아이에게 주저하며 손을 댈 이유도 없었고 집안에 수많은 귀중품이 남아있는데 빈손으로 떠날 이유도 없었다. 한 젊은 형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2층 창문에 있던 강제 침입 흔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경님? 범인이 정말 외부에서 침입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 총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낮아졌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 생각엔 그 흔적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만들어진 것 같아.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깊은 눈빛은 모두에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이해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감정이 아닌 증거에 기반해야 했다. 최 총경은 현장에 외부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피해자의 몸과 주변 물품에서 발견된 생체 시료를 추가로 감정하여 낯선 DNA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는 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수연 씨는 온화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며 사회적 관계가 넓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웃들 눈에 그들의 가족은 꽤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더 깊이 조사하자 형사들은 최근 이수연 씨가 개인 휴대전화를 매우 자주 사용했고 밤늦게까지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는 시기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휴대전화의 일부 대화 내용이 삭제되었지만 데이터 동기화를 통해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라고 보고했다. 이 세부 사항은 즉시 수사본부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대화 후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것은 사적이고 공유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혼외 관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었다. 이로부터 최 총경은 두 번째 수사 방향을 열 것을 지시했다. 감정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라. 피해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모든 사람을 조사해. 그동안 박진우는 여전히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모든 질문에 명료하게 대답했고 심지어 아내의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그는 침착하고 차분했으며 때로는 경찰에게 꼼꼼하게 다 조사해 주세요. 저는 단지 제 아내와 아이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 악마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조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바로 이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가 최 총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수십 년의 수사 경험을 통해 그는 진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아직 비정상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수사본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속 수집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모든 수사 방향은 공식적으로 두 갈래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외부 침입 가능성을 계속 조사하며 낯선 이의 흔적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수연 씨의 개인적인 관계를 파헤쳐 제3의 인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사건은 강도살인 의혹에서 점차 애정 문제와 관련된 살인사건으로 전환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창밖으로 춘천의 비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빗방울 소리는 마치 수사관들의 고뇌에 찬 밤의 박자를 맞추는 듯했다. 최 총경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사건 파일 표지에 있는 피해자 가족 사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행복한 미소는 이제 단지 기억일 뿐이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의 감정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항상 흔적을 남기지. 우리는 그걸 찾아낼 거야. 그리고 바로 이수연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수사의 실마리를 열어줄 놀라운 단서가 나타났다. 과학수사팀은 사이버안전국과 협력하여 이수연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했다. 이 작업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적인 메시지는 깨끗하게 삭제되었고 개인 계정은 이중 보안까지 설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문 장비를 통해 기술자들은 일부 대화 기록과 통화 목록을 복구해냈다. 전화번호 목록이 화면에 표시되었을 때 사건 발생 전 마지막 한 달 동안 여러 번 나타난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다. 주소록에 저장되지 않았지만 통화 빈도가 매우 높았다. 대부분의 메시지는 밤늦은 시간에 오고 갔다. 복구된 일부 내용에서 대화의 뉘앙스는 업무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것에 가까웠다.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진우 씨가 알면 큰일 나요. 그냥 한 번만 만나고 싶어. 확실히 얘기 좀 하자. 그 글자들은 수사팀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누구도 이것이 어떤 관계인지 단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수연 씨의 삶에 두 번째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수사팀은 이수연 씨와 함께 일했거나 협력했던 모든 친구, 동료, 고객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명단은 수십 페이지에 달했고 각 개인에게 연락하여 확인 작업을 거쳤다. 업무 외에 다른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습니까? 이수연 씨를 따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질투, 갈등 또는 다른 마찰은 없었습니까? 형사들은 이수연 씨가 거주하고 사업을 했던 지역의 파출소와 협력하며 며칠 밤낮으로 일했다. 그들은 수많은 작은 정보들을 수집했다. 어떤 사람은 이수연 씨가 고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그녀가 말을 아끼는 편이라고 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그녀가 때때로 낯선 전화를 받고 짧지만 긴장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다고 제보했다. 동시에 기술팀은 피해자의 기기에서 발견된 디지털 흔적들을 다시 분석했다. SNS 접속 기록을 통해 그들은 이수연 씨가 반년 전쯤 개설한 부계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계정은 프로필 사진으로 자신의 얼굴 대신 풍경 사진을 사용했다. 교류는 적었지만 비슷한 익명의 남성 계정으로부터 자주 메시지를 받았다. 두 계정 모두 춘천 지역 내의 동일한 IP 주소에서 접속되었으며 심지어 남편 박진우의 기기와 접속 시간이 겹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남편이 이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 기간 동안 박진우는 여전히 고통받는 강인한 남편의 이미지를 유지했다. 그는 장례를 정성껏 치렀고 아내와 아들의 영정 앞에서 여러 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심지어 그는 경찰에 먼저 연락해 수사 진행 상황을 묻고 필요하다면 제 DNA를 채취해서 비교해보세요. 혹시 낯선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 지나친 협조가 최동훈 총경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수사 분야에서 그는 진짜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 그들은 상실감 속에서 그저 말없이 무너져 내릴 뿐이었다. 하지만 박진우에게서는 마치 모든 사람 앞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감정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침착함이 느껴졌다. 최 총경은 이를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한 가지 방향을 설정해두고 있었다. 신고자가 관련자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는 이 의심을 비밀로 붙이고 팀원들에게는 계속해서 메시지 속 의문의 남성에게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수사팀은 전화 흔적을 쫓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모든 번호, 모든 IP 주소, 익명의 통화, 가짜 SNS 계정들이 단계적으로 추적되었다. 엿새째 되던 날 복구된 데이터 하나가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었다. 삭제된 파일 중에는 사건 발생 불과 3일 전인 12월 15일 밤 낯선 계정에서 보낸 17초짜리 음성 메시지가 있었다. 한 남자의 잠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안해, 이제 메시지 보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두 사람, 엄마와 아들이 계속 생각나.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그 사과와 엄마와 아들이라는 호칭은 그 남자가 이수연 씨와 아들 민준이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음을 모두에게 이해시켰다. 최 총경은 즉시 음성의 출처를 역추적하고 지인, 친구, 사업 파트가들의 통화 기록과 대조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작업은 시간이 걸렸지만 적어도 새로운 수사 방향은 명확해졌다. 수사팀은 이수연 씨의 개인 소지품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갔다. 화장대 서랍 안에서 그들은 몇 년 전 서울 여행에서 이수연 씨와 낯선 남성이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남성의 얼굴 일부는 잘려나가 있었는데 누군가 찢어낸 것처럼 보였다. 사진 뒷면에는 볼펜으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가 있었다. 그날의 당신은 햇살처럼 웃었지. 팀원 모두가 침묵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더 이상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 사랑, 배신, 그리고 평온해 보이던 가정 어딘가에서 조용히 끓어오르던 질투심으로부터 동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남성의 신원은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수사본부는 음성 메시지 속 목소리, 찢어진 사진, 그리고 수많은 의문의 심야 통화라는 몇 가지 희미한 단서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야말로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최 총경은 수사 상황판 앞에 서서 붉은 실로 연결된 타임라인을 응시했다. 각각의 시점, 각각의 단서는 희미한 논리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는 그를 찾아낼 거야. 이 어둠 속의 남자가 바로 사건 전체를 해독할 결정적인 조각이야. 17초 분량의 음성 녹음과 삭제된 메시지 속 목소리를 거의 2주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첨단 기술 수사팀은 마침내 대조 결과를 얻어냈다. 음성 파일 속 목소리는 이수연 씨의 옛 사업 파트너였던 한 남성과 90% 이상 일치했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35세의 프리랜서 건축가 강지훈이었다. 보고서가 도착했을 때 최동훈 총경은 한동안 침묵했다. 모든 단서가 그가 세웠던 가설, 즉 애정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가설과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피해자와 친밀했던 한 남자가 사건 발생 직전에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것만으로도 소환 조사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강지훈에 대한 출석 요구서가 바로 다음 날 아침 발송되었다.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강지훈은 진심으로 경악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이 이수연 모자의 죽음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소식은 들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수연 씨는 친구 사이였어요. 그냥 친구요. 최근에 그녀가 가정 문제로 힘들어해서 제가 진정하라고 조언해줬을 뿐입니다. 저희는 결코 선을 넘은 적이 없어요. 강지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2년 전 박진우 부부의 3층 집 인테리어 설계를 맡으면서 이수연 씨와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계속 연락을 유지했다. 강지훈은 이수연 씨에게 호감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그 감정은 단지 공감과 존중의 수준에 머물렀을 뿐 결코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수사관들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던 음성 메시지에 대해 묻자 강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답했다. 내접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단지 그녀가 침착함을 유지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길 바랐을 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강지훈의 진술은 수사팀을 놀라게 했지만 사건의 방향을 틀게 한 것은 그의 알리바이였다. 사건 발생 시각인 12월 18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강지훈은 서울에서 디자인팀과 온라인 회의에 참석 중이었고 다른 7명이 이를 확인했으며 플랫폼의 회의 녹화 영상까지 남아 있었다. 확인 결과 모든 데이터는 일치했다. 심지어 강지훈의 접속 IP 주소는 춘천에서 120km 이상 떨어진 서울시 서초구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그는 범행 시간에 현장에 있을 수 없었다. 수사관들은 어둠 속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가 범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사건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모든 증거가 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자 수사본부는 전체 가설을 다시 조정해야 했다. 피해자의 연인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렇게 잔인하게 손을 쓸 수 있었을까? 낯선 이의 흔적도 없고 도난당한 재산도 없으며 채무 갈등도 없었다. 모든 가능성이 점차 배제되었다. 최 총경과 동료들은 세 번째로 현장을 다시 찾아야 했다. 모든 구석구석이 세밀하게 조사되었다. 신발 자국, 지문, 옷섬유, 머리카락, 혈흔 등. 하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은 것은 잔인한 현실뿐이었다. 범인은 짧은 시간 안에 행동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집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가짜 현장을 꾸밀 만큼 침착했다. 모든 작은 단서들은 점차 한 가지 끔찍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범인은 외부인이 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면 왜 모든 증거는 여전히 허공을 가리키고 있는가? 형사들은 지친 눈으로 돌아왔고 모두가 답답해했다. 사건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막힌 듯했다. 방향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막다른 골목으로 밀려났다. 어느 날 밤 회의에서 최 총경은 사건지도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입주식 날 박진우와 아들 민준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가족 사진에 멈췄다. 그는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 집을 잘 알고 모자의 습관을 잘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지.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의심은 그저 의심일 뿐이었다.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를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결과야말로 사건 전체를 결정지을 열쇠였다. 이제 사건 파일은 범인 미상으로 잠정 분류되었지만 수사팀의 모든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렸다. 남편 박진우.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만약 외부인을 찾지 못한다면 해답은 바로 그 집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춘천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 내렸다. 비극이 일어난 집 현관에 남아있던 얇은 먼지층을 씻어내렸다. 형사들은 책상에 앉아 밤을 새우며 사건의 국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DNA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며칠 후 그 감정 결과서가 모두를 숨막힐 정도로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쌀쌀한 연초, 강원경찰청 본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특별수사본부 전체가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했다. 모든 수사 방향은 이미 탐색되었고 모든 단서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다. 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수십 년간 현장을 누빈 최동훈 총경에게는 때로는 돌파구가 대단한 수사 기법이 아닌 가장 지루해 보이는 절차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수사팀이 여전히 효자동 주변 증인들을 재조사하고 있을 때 최 총경은 수사본부 전원을 회의실로 소집했다. 그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절차대로. 한 단계씩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고. 그 말에 회의실의 많은 사람들이 순간 당황했다. 거의 반달 동안 애정 문제 용의자부터 강도살인범까지 뜨거운 수사 방향을 좇느라 모두가 지쳐 있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들릴 수 있었다. 하지만 최 총경에게는 그것이 수백 개의 보고서, 사진, 진술 사이에 숨겨진 비정상적인 점을 찾아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가족 관련 살인 사건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은 현장의 생체 흔적 비교를 위해 피해자와 친척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의 DNA 샘플을 채취한다. 이 절차는 수사관들에게는 숨 쉬는 것처럼 익숙한 일이었지만 너무 복잡한 사건에서는 때때로 단지 형식적인 절차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과학수사팀은 즉시 채취 도구를 가지고 박진우의 집으로 향했다. 그때까지도 그는 여론의 동정을 받는 불쌍한 남편이었다. 이웃들은 장례식 후 박진우가 거의 외출하지 않고 퀭한 눈으로 머리와 수염을 기른 채 집 안에서만 맴돌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DNA 샘플을 채취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놀라는 기색 없이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필요한 건 뭐든지 하세요. 저도 제 아내와 아이를 죽인 놈을 잡고 싶을 뿐입니다. 박진우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법의학자에게 팔을 내밀어 완전히 침착하게 혈액 샘플을 채취하게 했다. 그의 협조적인 태도에 수사팀은 더 이상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다. 박진우의 샘플은 두 피해자의 샘플과 함께 조심스럽게 봉인되어 그날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감정을 위해 보내졌다. 단순해 보이는 이 업무 절차가 이 사건의 완전히 새로운 문을 조용히 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나날은 가장 긴 시간이었다. 최 총경은 종종 혼자 사무실에 앉아 모든 조서와 현장 사진을 다시 읽었다. 그는 그날 밤 박진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피웅덩이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목이 쉴 때까지 울부짖던 남자. 그 광경은 노련한 형사들조차 안타깝게 만들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무언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인생 최악의 비극을 목격한 남자의 눈물은 너무 빨리 말랐다. 그가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도 너무나 유창하고 막힘이 없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은 단지 직감일 뿐이었다. 증거가 없으면 모든 추측은 무의미했다. 그래서 최총경은 위조할 수 없는 진실, 즉 DNA 감정 결과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기다리는 동안 기술팀은 현장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침대 시트 위에 붙어있던 짧은 머리카락 한 올, 그것은 부부나 아이의 머리카락 샘플과 일치하지 않았다. 머리카락은 냉장 보관되어 이번 감정에 함께 보내졌다. 보통 강도살인 사건에서는 비슷한 흔적이 남지만 이번 머리카락의 등장은 최총경의 주의를 더욱 끌었다. 그는 국과수에 가족 3사람 간의 모든 생체 흔적과 수집된 증거물을 비교하고 부자 간의 혈연관계 확인까지 포함하여 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몇몇 젊은 형사들은 놀라워했다. 팀장님, 이 경우에 혈연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건의 가족 분쟁 요소는 없지 않습니까? 최 총경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규정대로 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사본부는 계속해서 박진우를 조용히 감시했다. 이상한 점은 아내와 아들을 잃은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박진우가 자신의 건설 회사에 복귀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침착하게 행동했고 경찰을 피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까지 했다. 최 총경의 한 동료가 의아해했다. 팀장님, 저 사람 너무 침착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각자 상실에 대처하는 방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 총경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영리한 범죄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평범하게 보이려고 애썼다. 그는 신고자가 바로 범인이었던 여러 사건을 목격했고 자신이 죽인 피해자의 장례식에서 기절할 듯이 통곡하는 살인자들도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은 여전히 감각일 뿐이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샘플을 보낸 지 9일째 되는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결과가 완료되어 곧 전달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 수사본부 전체가 거의 숨을 죽였다. 아무도 규정에 따른 업무 절차 하나가 사건 전체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날 오후 마지막 햇살이 본부 창문을 비스듬히 비출 때 한 감정관이 봉인된 봉투를 최 총경의 손에 직접 전달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한 뒤 봉투를 열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문구는 DNA 감정 결과 완료, 특이사항 발견이었다. 노련한 지휘관의 눈이 가늘어졌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각 팀장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 긴급회의다. 결과가 나왔어. 그날 밤 수사본부 회의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모두가 참석했고 시선은 최 총경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다. 그는 서류를 앞에 놓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동지들, 내가 이 결과를 읽어봤는데 아마도 우리의 전체 수사 방향이 곧 바뀌어야 할 것 같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정적 속에서 창밖으로 부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최 총경은 고개를 들어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멈췄다. 이건 더 이상 강도 사건도 우리가 생각했던 애정 문제도 아니다. 아마도 다른 비극, 바로 그 집 안에서 시작된 비극일 수 있어. 모두가 경악했다.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변화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별수사본부의 모든 구성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벽시계는 건조한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최동훈 총경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을 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종이를 한 장씩 꺼내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불과 몇 초 후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평소 침착하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테이블 주위에 앉은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초조해했다. 한 수사관이 참지 못하고 조용히 물었다. 보고 드립니다, 팀장님.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최 총경은 종이를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인 후 하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인해 낮고 쉬어 있었다. 혈연관계 감정 결과 매우 특별한 사실이 밝혀졌어. 박진우의 DNA와 아들 박민준의 DNA가 일치하지 않아. 회의실은 얼어붙었고 모두가 경악했다. 몇몇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한 젊은 장교가 불쑥 말했다. 불일치라니요? 그 아이가 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최 총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서류를 응시했다. 맞아. 두 사람은 부자 간의 혈연관계가 없어.
그 짧은 한마디는 그동안 수사본부가 추적해왔던 모든 가설을 산산조각내는 폭탄과도 같았다. 강도나 단순한 질투에 의한 살인이라는 가정은 이제 모두 무의미해졌다. 더 깊고 더 잔인한 진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철저히 숨겨져 있던 가족의 비극이었다. 최 총경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감정서에는 혈연관계 결과뿐만 아니라 오차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분석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진우가 박민준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확률 0.001%. 결론, 혈연관계 없음. 차갑고 무감정한 숫자였지만 그것은 모든 변명을 깨부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수사관에게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도 속임수도 없는 가장 적나라한 진실이었다. 과학수사팀의 한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동기는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남자는 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작은 불씨처럼 이전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들을 무섭도록 논리적인 하나의 사슬로 연결시켰다. 사건 발생일 밤부터 최 총경은 몇 가지 작은 점에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2층 창문에는 강제로 연 흔적이 있었지만 낯선 발자국은 없었다. 침실의 물건들은 뒤져져 있었지만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고 귀중품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바로 그 집에 있던 부엌칼이었다. 수사 방향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이 모든 것이 강도의 위장 흔적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DNA 결과가 진실을 드러내자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졌다. 만약 박진우가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분노, 질투, 그리고 배신감이 그를 폭발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강도살인 사건은 그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꾸며낸 연극에 불과했다. 최 총경은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어떤 사건에서는 범인이 도망칠 필요가 없어. 그저 훌륭한 배우가 되기만 하면 돼. 그는 남성의 심리, 특히 박진우처럼 성공하고 지위가 있으며 존경받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명예와 자존심에 칼이 꽂히는 것과 같았다. 많은 사건에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관계에 휩싸일 수 있으며 그 순간이 온화한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사본부는 DNA 감정 결과가 과학적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동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사건 발생 전 몇 달 동안의 박진우의 행적을 다시 조사했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미용실에 가기도 했고 아들 사진을 SNS에 올리며 특별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약 2달 전부터 이웃들은 그가 말이 없어지고 종종 혼자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다. 한 번은 친한 친구가 박진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만약 어느 날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그때는 모두가 사업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의 푸념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극의 전조가 되었다. 그날 밤 최 총경은 밤을 새웠다. 책상 위에는 DNA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수사노트에 연필로 몇 줄을 더 적었다. 동기, 질투, 주요 용의자, 박진우. 대질신문을 위해 재소환. 그는 다음 단계가 매우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범죄를 숨기고 동시에 배신감에 잠겨있는 남자를 상대하는 것.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그가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과 동료들이 거의 한 달 동안 끈질기게 찾아 헤맨 진실의 문을 활짝 열 열쇠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방을 떠나기 전 그는 오랫동안 서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DNA 감정 결과서는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과학의 빛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비극을 드러내는 빛이기도 했다. 때로는 진실이 정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종결될 뻔했던 사건은 이제 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수사본부가 가장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야 할 때이기도 했다. 사회 전체의 동정을 받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자신의 죄와 마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최 총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내일 아침 진정한 심리전이 시작될 것이며 이번 상대는 낯선이가 아니라 가족, 명예, 그리고 인간성까지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25년 1월 12일 아침 강원경찰청 본부는 다시 한번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DNA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수사본부는 박진우를 2차 조사를 위해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노련한 지휘관과 완벽한 고통에 가면 뒤에 범죄를 숨겨온 자 사이의 진정한 심리전이었다. 박진우가 조사실로 들어섰다. 그의 모습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훨씬 더 수척해지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눈은 피로에 지쳐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최 총경을 보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더 물어보실 것이 있으신가요? 최 총경은 알 수 없는 침착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진우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낮고 고른 목소리로 말했다.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명확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협조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미리 설치된 심리적 덫이 숨어 있었다. 베테랑 수사관들은 범인을 드러내기 위해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단지 그가 자신의 말과 모순되게 만들면 되었다. 최 총경은 익숙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정확히 몇 시에 집에 도착했습니까? 아내와 아들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강제 침입 흔적은 보지 못했습니까? 박진우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유창하게 대답했다. 그의 말은 마치 암기한 것처럼 흘러나왔다. 언뜻 듣기에는 완벽했지만 수십 년간 범죄자를 관찰해온 최 총경에게는 바로 그 유창함이 가장 의심스러운 신호였다. 그는 박진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박진우는 순간 멈칫했다. 감정적인 질문처럼 보였지만 그의 얼굴을 잠시 굳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 총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가방에서 노란색으로 봉인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박진우 씨, 당신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진짜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즉시 바뀌었다. 박진우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최 총경은 봉투를 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가 인쇄된 종이를 꺼내 박진우 쪽으로 밀었다.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DNA 감정 결과 박진우와 박민준 사이에 부자간 혈연 관계 없음이라고 쓰여 있었다. 박진우는 그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순식간에 그의 창백했던 얼굴이 변했고 입술이 떨렸으며 눈이 커졌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종이를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다. 방은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고 두 사람의 심장박동을 세는 듯한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최 총경은 천천히 말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진우 씨. 처음에는 박진우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 아셨을 겁니다. 샘플이 섞였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숫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최 총경은 반응하지 않고 다른 종이를 하나 더 밀었다. 두 명의 독립적인 감정관에 의해 확인된 머리카락 샘플과 혈액 샘플 대조 결과였다. 어떤 실수도 없었습니다. 박진우 씨. 모든 샘플은 당신 집에서 직접 채취하여 봉인되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칼날과도 같았다. 땀이 박진우의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목구멍에서 막힌 듯한 건조한 웃음소리였다. 결국 다 알고 계셨군요. 최 총경은 몸을 살짝 기울였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평온했다.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이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해 주겠죠. 그 순간부터 박진우는 침착함의 가면을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고 목소리는 토막나 있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아이가 웃을 때마다 저와 하나도 닮지 않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어깨를 들썩였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제가 직접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몰래 아이의 머리카락을 가져가서 검사했고 결과는 당신들이 가진 것과 똑같았습니다. 방 안에 누구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 남자가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아내에게 물었더니 부인하지 않고 울기만 하더군요. 과거의 실수였다고 그래도 아이는 제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5년 동안 남의 자식을 아무것도 모른 채 키웠다니요.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렸고 짙은 공기 속에서 사라졌다. 최 총경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끈기 있게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지금이 바로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의 1시간 동안의 침묵 끝에 박진우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최 총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날 밤 그들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내가 아이와 함께 노는 모습을 보았을 때,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은 온통 붉은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때 사방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혜인, 그의 목소리는 목이 메었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더 이상 연기가 아닌 진정한 붕괴였다. 박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 가장자리를 꽉 쥐며 마치 자신을 벌하려는 듯했다. 제가 죽어 마땅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단지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최 총경은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떠날 수도 있었고 침묵을 선택하거나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었소.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죽이고 다른 모습으로 당신 자신마저 죽이는 길을 택했지. 그 말은 심판이 아니라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한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과도 같았다. 진술서가 작성되고 박진우가 서명했다. 그의 필체는 바람에 흔들리는 듯 떨렸다. 연행되기 전 그는 뒤돌아서서 조용히 물었다. 총경님, 만약 당신이었다면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최 총경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소.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증오가 우리를 지배하게 둘 때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조사실 문이 닫히고 자물쇠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방 안에는 담배 냄새와 어지럽게 널린 사건 파일만이 남았다. 사건은 박진우의 자백으로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최 총경은 창가에 오랫동안 서서 조용히 흐르는 북한강을 바라보았다. 그는 사건 해결이라는 글자 뒤에 사랑, 자존심, 그리고 배신이 비극으로 얽힌 출구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부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그는 단 한 줄만 간결하게 적었다. 박진우 사건, 아들이 친자가 아님을 발견한 데 따른 질투가 동기, 흉기는 현장에 부엌할. 범행 시각 2024년 12월 18일 20시 30분. 더 이상의 논평도 감정적인 표현도 없었지만 그 뒤에는 정의의 저울을 든 한평생의 고뇌가 담겨 있음을 모두가 이해했다. 최 총경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젊은 동료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는 사건은 해결했지만 아무도 구하지는 못했어. 때로는 가장 무서운 것이 범인이 아니라 한계에 내몰렸을 때의 인간의 감정이야. 담배 연기가 흩어지면서 이야기는 끝난 듯했지만 그 여우는 결혼 생활에서의 증오와 거짓말이 가진 끔찍한 파괴력에 대한 경고처럼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그해의 겨울, 춘천지방법원 앞에는 긴 겨울의 무거움이 채가시지 않은 잿빛 하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박진우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 안을 향해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다. 이 사건은 몇 달 동안 북한 강변의 작은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재판정 안의 공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모범적인 건설 엔지니어이자 온화한 남편, 자상한 아버지였던 박진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파란색 수의를 입은 깡마른 모습이었고 머리는 짧게 깎였으며 눈은 퀭했다. 그는 더 이상 울지도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은 무의미했다. 그의 앞에는 한때 아내와 아들을 위해 따뜻한 가정을 꾸렸던 두 손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두 손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재판장은 공소장의 모든 내용을 다시 낭독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울려 퍼졌다. 피고인 박진우, 38세, 춘천시 효자동 거주. 형법 제250조 살인죄로 기소됨. 가중처벌 사유, 친족 관계인 2명을 살해함. 공소장을 읽는 목소리는 느리고 낮고 차가웠다. 방청석 뒤쪽에서 몇몇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피해자 이수연 씨의 어머니인 한 중년 여성이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두 손으로 하얀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때 사위로 여겼던 남자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석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박진우가 일어섰다. 그는 느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낮고 신 목소리로 말했다. 저 자신을 위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증오심이 이성을 가리도록 내버려둔 것을 사죄 합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아이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기도합니다. 늦었지만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때 그들을 제 모든 것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쉰 뒤 장모님을 향해 죄책감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어머님, 제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만약 다음 생에 있다면 이 죄를 갚기 위해서라도 다시 어머님의 사위가 되고 싶습니다. 재판정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방청석에서 터져나온 흐느낌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배심원단 중 몇몇은 조용히 기록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이 시간이 넘는 숙의 끝에 재판부가 다시 들어왔다. 재판정에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단호하지만 무겁게 울려 퍼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진우에게 아내와 아들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형량은 사형. 그 말은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뒤쪽에서 몇몇 비명이 터져나왔다가 이내 잦아들었다. 박진우는 눈을 감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반응도 애원도 없었다. 아마도 그에게 그 판결은 처벌이 아니라 마지막 해방이었을 것이다. 두 줄기 눈물이 그의 깡마른 얼굴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었다. 직업, 가족, 존경. 이제는 범죄와 연결된 이름 하나만 남았다. 그날 오후 군중이 흩어진 후에도 최 총경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는 법원 문 앞에 홀로 서서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길가의 나무십 소리를 실어 날랐다. 한 젊은 동료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팀장님, 마침내 끝났습니다. 최 총경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숨을 쉬었다. 그래, 서류상으로는 끝났지. 하지만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거야. 그는 이 사건이 잔인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 근원이 너무나 인간적인 것, 즉 신뢰와 배신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 하나의 숨겨진 비밀, 결혼 생활의 한 거짓말이 새 생명을 산산조각 냈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고통 속에 살게 했다. 돌아오는 길, 호송차는 농공교를 천천히 지나갔다. 저 아래 북한강은 마치 강둑에서 한 인간의 비극이 막을 내린 것을 모르는 듯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박진우는 침묵 속에 앉아 텅 빈 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아마도 그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 그가 가장이었고 남편이었으며 아버지였던 그곳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단 한순간의 맹목적인 분노로 그는 모든 것을 파괴했고 이제 양심의 처벌 속에서 벌거벗은 자신만이 남았다. 운전석의 젊은 경찰관이 백미러를 통해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범죄자가 아닌 자신의 증오에 삼켜진 한 인간이 보였다. 그날 밤 최 총경은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수사 노트를 펴고 사건의 마지막 줄을 썼다. 박진우 사건 종결, 원인, 아내의 외도와 아들이 친자가 아님을 발견한 데 따른 심리적 갈등, 결과 이명 사망, 일명 사형. 근본 원인, 거짓말과 감정 통제 상실. 그는 노트를 덮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수십 년간의 경력 동안 수백 건의 사건을 목격했지만 사랑 때문에 벌어진 범죄를 마주할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돈이나 원한 때문에 벌어지는 살인 사건과 달리 이런 사건들은 항상 구제할 수 없는 인간의 약한 부분, 본능적인 부분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들이 더 일찍 대화했더라면, 만약 누군가 개입했더라면, 만약 그가 자존심보다 인간애를 더 중시했더라면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만약은 후회 속에만 존재했다. 정의는 공평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이미 떠난 이들을 되살릴 수도, 산산조각 난 마음을 치유할 수도 없었다. 박진우 사건은 언론, 방송, SNS에서 몇 달 동안 언급되었다. 사람들은 토론하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동정했다. 하지만 뉴스 기사가 점차 잠잠해졌을 때 남은 것은 아내와 어린 아들이 함께 잠든 차가운 무덤뿐이었다. 묘비에는 엄마와 아들, 영원히 함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남편의 이름은 아무도 새기지 않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흐느낌이 나무십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전직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건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피나 범죄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됩니다. 박진우 사건은 사형 판결로 막을 내렸지만 양심의 심판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다. 이것은 단지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과 갈등,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경고다. 때로는 비극이 배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과 마주하고 용서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기 때문이다. 조금 더 이른 고백, 조금 늦었던 포옹이 한 가정을 구할 수도 있었다. 최 총경은 훗날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만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는 것은 어렵다. 모든 인간에게는 어두운 구석이 있고 작은 균열 하나만으로도 빛은 꺼져버리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신뢰, 그리고 자아의 연약한 한계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회 전체는 각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야말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다.